역사 볼 때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드라마입니다. 자, 한일 관계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살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근본 문제, 구조를 봐야 되고요. 우리만 봐서는 안 돼요. 동아시아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사적인 시각을 가져야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는 것과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보는 것과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시스템을 만든 거는 뭐냐면 결국 미국의 전후 유럽 정책과 미국의 전후 아시아 정책, 이 두 정책이 지금의 전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동구권에 여러 위성 국가들을 수립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맞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세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미국은 유럽을 어떻게 만드느냐? 유럽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소련과 동구권들,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된 서유주 국가들, 이들을 보통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죠. 이들과 서유럽 국가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미국의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전후 유럽 정책의 핵심이죠. 그래서 미국이 1947년 7월에 소련과 동유럽을 제외한 서유럽 16개 나라들과 유럽 부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경제협력위원회죠. 그래서 48년 4월 달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EC가 발족되는데 이것이 1961년에 OECD로 개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47년 10월 달에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의 공산당을 묶어가지고 9개 나라 공산당을 묶어가지고 코민포럼을 만들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소유럽 반공체제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영 불소 외무장관 회의가 47년도 12월 달에 결렬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처칠 수상이 상당한 반공 인사지 않습니까? 회담이 결렬되니까 소련에서 베를린을 봉쇄하게 되죠. 베를린에 장벽이 세워지고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같이 휴전선도 아니고 베를린은 고립되어 있는 데인데 서베를린에 물자 집어넣으려면 비행기 갖다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동서냉전 체제가 수립되면서 결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피해 본 나라는 우리죠. 한국이에요. 처음엔 38도선으로 딱 잘랐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긴데 당시 우리가 분단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의 자칭 천하무적 황군, 천하무적 관동군이 싸움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소련이 처음에 이제 유럽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솔리니가 1945년 4월 29일 날 죽고 히틀러가 그 다음 날 4월 30일 날 자살을 하니까 4월 말에 끝났죠. 미국은 빨리 아시아 전선에 참여하라라고 하는데 스탈린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참전하지 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과거 짜르 시절에 러시아 제국이 가졌던 이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권이 뭡니까? 요동반도 이런 데 있던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권 달라 그러는데 이건 될 수가 없는 게 당시 장개석 중국도 참전국이었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일본이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했을 때 임시정부 백범 김구 주석이 서한에 계셨는데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의 항복 소식은 나한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소식이었다.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광복군이 이제 국내 중공 작전을 전개해서 참전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참전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패망했으므로 앞으로 외세가 강해지리라고 우려를 했다. 우리가 흔히 백범 김구 선생은
정치력이 약하고 뭐 이승만 박사는 정치력이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백범 김구 선생은 수립했던 이 정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 수단을 갖다가 그 목표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일 뿐이죠. 스탈린이 계속 이제 이권을 요구하는데 그 이권은 중국 내 땅을 달라는 거니까 장개석이 주겠어요? 결렬됐는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더 이상 참전하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비밀리에 원폭이 완성된 겁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죠. 그러니까 8월 8일인가요? 원폭 투하를 하니까 스탈린은 그 다음날 아무 참전 요건에 대한 아무 보장도 없이 그냥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자칭 천하무적 관동군이 소련이 참전했다 하는 이야기도 그냥 자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우리가 최소한 차라리 소련군이 단독 진주하든지 미군이 단독 진주하든지 하면은 상황이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양쪽 남한의 38도선을 가지고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를 하니까 양쪽에 이제 분단 정치인들, 분단 장사꾼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전국이 잘못 돌아가는데요. 실제는 이때 미국에서 소련의 38도선을 제의하면서 아마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 40도선 정도를 제한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했는데 덥석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이 한반도 가지고 싸우면은 유럽의 이권을 가지고 지장이 생길까봐 받아들여서 38도선으로 딱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한 마을에 38도선 딱 거졌잖아요. 이쪽은 소련 거, 이쪽은 미국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미국 정책이 변화하는 아주 핵심 사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국공내전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마샬이 처음에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공동정부를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과 장개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2차 국공 합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1946년 2월 26일에 국민당, 그러니까 이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이 공산당, 이제 인민해방군 당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 사건만 보면 안 돼요.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이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상 저희 초등학교 때 뭐 6월 25일 가까워지면 막 웅변대회 합니다. 웅변대회 단독 첫 마디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딱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갑자기 기습 남침했다는 거죠. 그건 다 우리가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38도선에서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일어나기 1년 전쯤에 기자들이 당시 최병덕 총참모장에게 북한군이 남침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비가 돼 있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 최병덕은 북한이 남침하면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정일권 사단장은 각하의 명령만 있으면 바로 진격한다. 해방시킬 수 있다. 공언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북한이 남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 거꾸로 되죠. 그런데 국공내전에서 초기에는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47년 3월 달에 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의 변화를 부른 게 만주 전역인데요. 48년도에 림표가 만주의 요심, 그 요양과 심양, 요심 전투에서 국민당군을 격파함으로써 내전의 판도가 역전되고 49년 1월 달에 인민해방군이 북경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걸로 전세가 바뀌는데 이 당시 공산당이 이기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스탈린도 저 싸움은 보나마나 국민당이 이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장개석하고 뭘 하려고 그랬지 모택동하고 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역동적이에요.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역사 볼 때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드라마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형세 가지고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갔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반나절이면 끝난다, 3일이면 끝난다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 인간의 의지가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기게 되니까 미국에서 급해진 거예요.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정책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국위구선 그리고 반공의 보루를 중국으로 둔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승리한다는 전자에서 중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코수 정책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요코수 일본에서 나온 책이죠.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민주개혁 쪽으로, 민주개혁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본의 군대를 해산하고 재벌들 다 해체하고 고등경찰 이거 다 해체하고 그래서 일본을 민주개혁한다라는 게 원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었는데 국공내전에 공산당이 승리하니까 확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역호수 정책으로 투옥되어 있던 A급 전범을 다 석방을 시킵니다. 제가 이 도쿄 국제전범재판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범들에 대한 공직 추방령을 해제시켜요. 그래서 1955년에 자유민주당 체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 두 보수 정당이 합당하는데 일본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일본 사회당이 대두하자 위기에 느낀 자유당과 민주당이 두 보수정당이 합당해서 자민당을 만들었다. 바로 이 체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 세력들은 별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로 들면은 아베 신조의 외교부가 기시노부 숙계인데요. A급 전범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요코수 정책에 의해서 석방돼 나와가지고 일본의 56대, 57대 총리를 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에 소화의 요괴, 소화가 뭡니까? 1926년에 히로히도 일왕이 즉위한 이후로 연호를 갖다가 소화라고 쓰는 거죠. 소화라는 일본의 연호는 일본 패전 이후만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이 가장 군국주의 시대로 달리던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건데요. 소화의 요괴. 만주국 국무원의 실업부 총무사장인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관동군 참모장 도조 히데키. 도조 히데키는 나중에 전범으로 사형당하는 7명 중에 하나인데 이 도조 히데키하고 니산 재벌 총수 아유카와 등과 함께 행정과 군과 재벌이 하나 되는 만주국의 이상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주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A급 전범이 물론 자민당이죠. 자유민주당. 이 체제에서 총리가 되고 이 자민당에서 계속 일본 총리가 아주 극히 일부분 빼놓고서는 계속 지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잘못했어라고 하겠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압력에 밀려가지고 잘못했어. 때린 거 미안해. 건들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먼저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올바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돈은 둘째치고 진심 어린 사과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심 어린 사과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시스템이 돼 있나? 이 시스템과 해방 이후에 이 전범 출신들이 정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문제 많죠. 우리는 어땠는가 이것도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도 해방 공간에서 미군정 3년 시절에 친일파들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집권하잖아요. 독립운동가들 다 청산하잖아요.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일제의 패전으로 가장 신난 인물들이 친일파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일본인들이 쫓겨가고 난 자리에 처음엔 다 도망갔죠. 8.55 일본이 항복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등용하니까 슬금슬금 겨들어와가지고 정권을 다 차지하죠. 가장 혜택 본 인물들이 미군정 3년 동안에 이 친일 세력들이죠. 그래서 역사학계로 치면은 이병도 신석호라는 조선사 편수회,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회 출신이 역사계를 100% 장악하죠. 그 시스템이 지금 그대로 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 번 분개하시잖아요. 이게 좀 말이 되나. 독립운동가들 역사관을 계승해야 된다. 대일항전기는 한편으로는 빼앗긴 강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 해석권을 둘러싼 역사전쟁의 시기였다. 한쪽엔 영토전쟁, 한쪽에는 역사전쟁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전쟁에서 일본 편을 들었던 일본의 앞제비였던 이병도 신석호 제자들이 한국 역사학계 100% 장악하고 있어요. 100%. 아닌 척하는 사람들과 나는 식민사학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식민사학하는 사람과 자기가 식민사학자인 걸 속으로는 알지만 아니라는 사람과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지어 요즘은 또 고고학도 다 식민 제국주의 고고학이라 문화재청, 그 다음에 학술원의 역사 분야 100% 식민사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항상 지배층이 팔아먹으면 민중이 되살렸다 그랬죠. 지금 이 역사 분야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민중들이 많은 부분을 깨우치고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이제 해방될 날이 크게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이 역사 해방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